안녕하세요. 미스케롯입니다. 네, 이 영상은 비서 1,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경영 일반을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되었고, 물론 경영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썰과 함께 가볍게 듣고 싶으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경영 일반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파트를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경영 환경 2파트 했고, 그 다음에 기업 형태가 2파트로 되어져 있는데, 저번에 한 파트를 했기 때문에 오늘 M&A를 끝으로 기업 형태는 마지막 강의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기업 형태 중에서 M&A까지 학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경영 관리에서 만나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합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펜을 좀 켜고, 우선 반가운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그런 거지만 제가 저번에 촬영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입안에 입병이 나가지고 발음이 굉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끼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이 굉장히 꼬이고 이랬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찍고 있는 이 시점에는 그래도 지금 굉장히 개운한 입 상태로 얘기를 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전에 조금 듣기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다면은 그래도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인수합병 같은 경우는 제가 2급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2급에만 나오기 때문에 2급이라고 써놓은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1, 2급 둘 다 다뤘어요. 인수합병 지금까지도 2020년도까지 다른 거 맞는데, 중요한 거는 2급에서 시험이 많이 안 나왔어요. 거의 다 1급에서만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시험부터는 2급에서도 대거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2급이다 이렇게 써놨다는 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인수합병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참고는 제가 선우석호 님께서 쓰신 M&A 기업합병 매수와 구조 재편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재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오고 참고를 했다라는 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M&A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M&A 같은 경우는 뭐예요? 멀저랑 에퀴지션, 그쵸? 이거를 이제 합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퀴지션하고 멀저, 이거를 이제 뜻하게 되는 거. 그래서 기업이 인수한, 그쵸?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라든가 자산 취득하게 되면서 경영권 획득하는 겁니다. 그쵸? 인수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합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한 개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뭐예요? 인수는 경영권 획득이고요. 합병은 합쳐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인수는 뭐예요? 회사가 없어지진 않아. 왜냐? 경영권만 획득하기 때문에. 합병은 뭐예요? 2개의 기업이 한 개로 합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2회사 중에서 한 개는 무조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수평적 합병이든 수직적 합병이든, 합병에 대한 얘기를 좀 사실 내가 어느 정도로 제가 해야 될지 지금 범위를 계속 생각 중이에요.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해야 될지, 그리고 합병에 대한 개념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독립적인 2개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합병하는 회사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이라든가 인수는 형태에 이제 대해서 우리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경영진이 하나가 되는 거야.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경영권이 먼저 이동이 되기 때문에 M&A를 경영권 거래로 우리가 폭넓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시험에 관련된 부분으로 M&A를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폭넓게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좀 넣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좁은 시각에서 우선 합병이라든가 인수에 대한 부분만 시험에 나올 것으로 타겟을 잡고 제가 이 책을 기술했다는 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한 기업이 매수한 기업을 뭔가 자회사라든가 관련 회사로 두는 거지, 사실 해체하지 않는 거를 인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매수한 기업을 해체해가지고 뭔가 밑부분으로 흡수해가지고 한 개의 기업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합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인수합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인수합병을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많아요. 우호적인 MBA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적대적인 MBA도 있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의 회사가 우호적인 MBA를 시도해요. 그쵸?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적대적인 MBA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적 MB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 기업의 방어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든 간에 인수 비용이 원래 맨 처음에 생각했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이제 저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면은. 근데 어느 정도든 간에 인수 비용이 좀 올라가는 위험이 있어가지고 뭔가 비밀리에 지분을 모아가지고 신속하게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방어를 하는 쪽은 어때요? 인수 비용 높이고, 그쵸? 이제 궁극적으로 지분 확보를 좀 방해해가지고 경영권을 좀 지키려고 하니까 각각 이제 그 안에서 또 흑기사, 백기사 뭐 이런 식으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쓰게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기사, 뭐 흑기사 이런 거는 시험에 아마 과거 경영 관련돼서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되게 가볍게 시험을 내는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그 난이도 조절에 좀 가끔씩 보면은 경영 일반은 시험 그 출제할 때 난이도 조절에 조금 실패하는 경우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시험 문제를 경영 일반 시험 문제를 쭉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부족하고요. 느낌이 좀 부족하고 난이도가 굉장히 이게 들쑥날쑥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가볍게 다룬다라고 하면 뭐 흑기사, 백기사 이런 건 안 다뤄야 되는데 또 어떤 시험에서 보면은 또 흑기사, 백기사가 다뤄져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백기사는 뭐예요? 회사가 뭔가 그 불친절한 입찰자나 인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인수당할 위기에 있을 때 친절한 개인이라든가 기업이 뭔가 공정하게 인수해가지고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방어해주는 거를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백기사야. 우리가 이제 그 대학교 가게 되면 대학교가 아니라 이제 술을 먹게 되면 대학교 가면 보통 술을 먹으니까 술을 먹게 되면은 흑장미, 백장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친절한 인수자는 백기사야. 그리고 불친절한 입찰자는 흑기사야. 우리도 흑기사가 술 대신 먹어주면 막 벌칙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흑기사, 백기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백기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적대적인 인수를 당하는 이제 위기에 있는 놓여있는 그런 뭐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구세주지. 그리고 회사의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회사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핵심 키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지키고, 그리고 인수합병 계약을 이제 협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백기사를 찾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유명한 예시 중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베어스턴스 그쵸, 완전히 파산하는 거를 막아줬던 게 그 JP 모건의 MBA가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일들이 있었어서 이 흑기사, 백기사에 대한 예가 나오게 되면 보통 JP 모건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래저래 얘기를 하게 되는데 흑기사, 백기사 외에도 이제 잠재적인 인수자도 있잖아요. 인수자. 회색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기사만큼 좀 우호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덜한데 흑기사보다는 친절하고 그리고 인수합병에서 자기의 이익도 이제 추구하는 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M&A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인수랑 합병 그런 건데 경영권 획득에 어쨌든 포커스를 두냐 아니면 하나의 기업으로 합치는 것에 포커스를 두냐 요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고 공통점 같은 경우는 경영진이 교체가 된다. 뭐 요런 부분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인수합병이라고 하면 우리는 과거에 IMF 때 그 여러 가지 아주 많았던 인수합병의 사례로 좀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인수합병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M&A 같은 경우는 외적 성장 전략으로서 활용하는 거야. 우리 회사가 이제 한 단계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을 때 성장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내적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경우야. 그래서 M&A를 통해 가지고 성장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직적인 사실 우리가 합병을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 다른 회사,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M&A는 수직적인 합병도 있지만 수평적인 합병도 있기 때문에 M&A 자체가 굉장히 득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쵸? 1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죠? 균일하게 들어가게 돼서 어쨌든 같은 효과를 먹게 되는 뭐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장점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시장에 대한 더 이제 큰 지배력을 갖게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수합병으로서 좋은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 참여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든가 투자 비용 절감할 수 있죠. 사실 전에도 제가 신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합병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을 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회사 계열사
계열사 중에서 지금 우리가 새로 좀 다뤄봤으면 좋겠을 만한 사업의 분야가 없는 거야. 우리 회사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처음부터 신규 사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그쵸? 그렇지만 주변에 둘러보니까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 좀 딜을 해서 그 초기 자본이라든가 초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제 어느 정도 인수를 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작은 회사도 같은 입장인 거지. 우리가 기술력도 좋고 스타트업이고 굉장히 좋은 뭐 에너지도 많고 어쩌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네임드 때문에 시장에 뭔가 이렇게 내가 뿌리를 못 내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때 뭐 둘이 합쳐가지고 잘하게 되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경영 노하우, 특허 등의 무형자산 또한 M&A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쵸?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수합병은 여기 쓰여진 것 외에도 아주 많은 아주 다양한 그냥 누군가가 누구에게 먹히고 먹는 뭐 그런 게임으로 단순하게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그에 맞춰서 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 합병이라고 하는 거 우선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합병은 일반적으로 큰 기업이 작은 기업 흡수하죠. 그래서 작은 기업의 존재는 뭔가 사라지게 되는 흡수합병. 그 다음에 두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평적 합병의 케이스인 거죠. 합병 동의 즉시 해체 후 새로운 기업을 창립하게 되는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합병하고 신설합병으로 구분하는 거 외에 그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수직적, 수평적, 뭐 다각적,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직적 합병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수직적 합병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 공정상 전후관계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공급자랑 제조업자, 제조업자랑 판매업자, 뭐 이런 식으로 수직 관계에 있는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수직적 합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적 합병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거나 같은 산업을 하게 되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공급망을 뭔가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생산비를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수익의 기회를 뭔가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유통 채널 같은 경우에 뭐 접근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회사 같은 경우는 산업의 밸류체인 뭐 앞이나 뒤에 회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자, 제조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뭐 이런 식으로 관계에 있는 회사를 보통 인수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적 합병 같은 경우는 합병회사가 소비자들한테 직접 상품을 이제 판매하게 되고,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익을 늘리게 되고, 뭔가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보강하게 되고, 뭐 운반이라든가 배송,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적 합병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져 있긴 하지만 또 수직적 합병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있는 걸 하냐, 뒤에 있는 걸 하냐. 그러니까는 뭐 후방 수직, 그러니까 뒤쪽 걸 하냐, 아니면 전방 수직, 앞쪽 걸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 수직 합병을 하냐, 후방 수직 합병을 하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는 목적이라든가 뭐 이제 결과가 좀 달라지는 뭐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직적 합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평적인 합병이에요. 수평적인 합병. 요거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 합병은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가장 뭐 쉬운 수단이긴 하지만 독과점에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독점 그쵸. 규제기관의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대1 더하기 1대1입니다. 1 더하기 1이 뭐예요? 2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효과를 내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너지를 내길 원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게 되는 건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수직적인 합병이 이제 성공을 하게 돼도 그 소비자들의 이익을 좀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동종 업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수평적 합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 점유율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쵸? 과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그 한 회사가 뭔가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점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수평적 합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규제기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독점금지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조사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까 제가 수평적인 합병한다고 했어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거야.
그래서 뭔가 만약에 합병 자체가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합병회사한테 그 점유율 자체를 굉장히 높여주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은 비즈니스도 확대되지, 그 다음에 마케팅에 관련돼서 시너지도 나오지, 그 다음에 뭐 제품에 대한 뭐 기술,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확장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수평적 합병은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저희가 이제 경영학에서 보통 포터 얘기 많이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포터에서 5포스 모델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경쟁의 다선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 수평적 합병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수평적 합병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고객이 늘어나게 돼요. 그쵸? 고객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경제, 규모의 경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도 장점이고 비용에 대한 시너지도 있죠.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경쟁을 좀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서 조사가 굉장히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고객들의 선택지가 좀 줄어드는 거야. 그치? 왜냐하면 독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독과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안 좋아요?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평적 합병은 분명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장점과 단점이 당연히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뭐 아까 수직적 합병에서 장점 단점을 굳이 말씀을 안 드리긴 했지만 뭐 장점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영업에서 뭐 시너지 일어나고 재무적으로도 시너지가 일어나고 특히나 수직적 합병 같은 경우 이제 경영에서 시너지를 위해서 사실 수직적인 합병을 한 거잖아요. 작은 회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 단점은 사실 수직적 합병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본 사례이기도 하고 기업 문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수직적 합병을 좀 잘못했다가 기업 문화로 망가지는 기업들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인력이 상실되는 결과들이 좀 있어요. 수평적 합병을 하게 되면 인력들이 이탈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좀 적은데 수직적 합병을 하게 되면 인력이 좀 이렇게 이탈되는 퍼센테이지가 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왜냐? 그 안에서 합병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나는 맨 처음에 A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나중에 내가 막 이름이 합쳐져 버리는 거야.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름이 앞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는 데가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우증권. 왜 제가 대우증권을 말씀드렸냐면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여의도에서 과거에 회사를 다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2년 막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단독으로 대우증권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중간에 무슨 대우증권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미래에서 대우증권 아닌가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되면 중간에 생각보다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기업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일 때문에 힘들지. 그렇지만 기업 문화 때문에도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의사소통 문제로 인력들이 이제 퇴사하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수직적 합병도 수평적 합병도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존재한다. 뭐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각적인 합병은 뭐예요? 관련성이 없거나 매우 적은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뭐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다각적 합병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뭐 앞에서 인수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인수 같은 경우는 인수하는 기업이 주식이라든가 자산을 매입하는 거야. 그래서 기업 지배권을 넘겨받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른 점은 뭐예요? 기업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차이점이야. 그리고 인수 같은 경우는 주식의 상당분을 인수함으로써 경영권 취득하는 주식 인수, 요거랑 자산 매입해서 실제적인 기업 인수를 행하게 되는 자산 인수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는 보통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경영권을 취득하는 주식 인수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신생 스타트업들의 기업 공개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와는 반대로 글로벌 대기업의 인수합병 규모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회사를 완전히 인수해서 자회사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회사가 경영상에 간섭을 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을 자회사에 일임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모회사는 돈을 대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그리고 기획, 상품 개발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자회사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 형태.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이제 인수 형태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옛날에 과거에는 인수를 진짜 먹히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우리의 진짜 여러 가지 색깔도 없어지고 진짜 뼈만 남는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인수 형태가 굉장히 많아지는 형태죠.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도 B2C 기업들도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여기 앞에 하던 거 마저 해야겠죠. 이런 인수는 피인수 회사가
자사의 경영적인 독립성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인수합병을 동의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인수한다 이러면은 막 회사가 어려워져야지 인수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거는 옛날에 IMF 시대 때 그거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아마 텐센트는 그 화상회의 솔루션 시스템으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텐센트랑 리오트 게임즈, 얘네 그 다음에 월트 디즈니, 그쵸? 그다음 픽사. 그쵸? 픽사. 그 다음에 마블. 이렇게 해서 이제 LCC의 관계가 요거에 해당이 되죠.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관계야.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는 여러 국내 기업의 이제 M&A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HTC, 현대산업개발. 영어 약해. 영어 안 돼요. 저 영어가 안 돼요. 네. HTC, 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항공 인수 시도를 거쳐가지고, 요거 갑자기 나오니까, 이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시도, 이게 진행 중이다. 제가 이때 당시에 책을 원고 마감을 2021년도 한 3월? 요때쯤 원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요때 기준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당연히 진행 중이고 요때보다는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말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한항공하고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합병을 하게 돼요. 이제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회사가 메이저 항공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잠깐 펜을 좀 킬까? 얘기가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한 2분 안으로 끊어는 볼 텐데, 잠깐만요. 펜을 좀 킬게요. 지금 결론적으로 어쨌든 두 개 항공사가 합쳐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사실 노선을 이제 합치게 되면은 그 여객 노선하고 화물 노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그거 점유율의 합을 보게 되면 70% 이상이에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70%가 이상이 이제 되는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서 끼게 돼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로 이제 간주하게 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테이지냐면은 50%란 말이에요. 이거를 뛰어넘어요. 이걸 뛰어넘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 요 부분에 대한 거 결정도 되게 관건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얘기가 나온 걸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이제 인수를 하는데, 그래도 아시아나가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2년 정도는 자회사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1년도니까 2024년도 정도가 되면 이제 완전히 통합이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합병 여부랑도 관계없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예요. 왜냐?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만약에 인수가 안 된다고 쳐. 다른 데서 만약에 인수를 한다고 쳐. 근데 다른 데서 인수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이제 그거냐면,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만약에 인수가 안 되면 아시아나는 파산합니다. 이미 그 회생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파산을 이제 목전에 둔 기업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말고는 인수하게 될 지금까지는 딱히 이제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산업은행 그쪽에서도 독과점에 대해서 좀 묵인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원래는 이제 5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특수성이라는 걸 무시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묵인한 거고, 또 여기에 터진 게 뭐예요? 여기에 터진 게 코로나가 또 터졌어. 유례가 없어. 전염병이 막 확산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수작업도 막 무기한 연기가 돼.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HTC, 여기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여유를 좀 줘가지고 좀 상황 나아지는 대로 인수작업해라 이래야 되는데, 뭐 할 거야 말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갑자기 코로나도 닥쳤지, 막 이런 상황 됐지. 뭐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말로 말해서 이제 사는 쪽에서, 산업은행 쪽에서 그냥 조금 상황이 이제 이러하니까 좀 연기되더라도 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했으면 HDC가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대한항공에 넘어갈 일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기를 산은에서 만약에 허용만 해줘도 아시아나는 이제 분명히 HDC에 만약에 인수가 됐을 거고, 대한항공에 이제 합병이 될 일은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계속 이제 오게 되는 효과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말하게 된 50%의 한계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M&A를 했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들 뭐예요? 독과점.
시장 지배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거는 아마 돼봐야 아는 부분들이겠지만 2년 뒤, 3년 뒤점에는 아마 항공업계가 또 한 번 굉장히 좀 흔들리게 될 그런 아마 예고편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배달의 민족이 나왔네요. 배달의 민족도 얘기할 게 많은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배달의 민족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이 요기요 배달통의 모회사인 독일의 딜리버리 코리아 히어로 딜리버리 코리아래 영어만 나오면 왜 이럴까요? 딜리버리 히어로의 인수합병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2020년 12월 13일 기준이거든요. 맨 처음에 그 배달의 민족이 맨 처음에 개발 초기가 어떤 회사였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가 뭐 하는 회사였었냐면은 전화번호부 우리 지금 요즘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이거 앱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던 김봉진 대표가 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막 커지는 걸 보고 이거를 전화번호부를 뭔가 이거 앱으로 만들면 누구나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야. 발견하게 됐고, 아마 중간중간에 이제 배달의 민족은 뭐 이제 사용해보시고 어떤 서비스는 다 아시겠죠. 그래서 쭉쭉쭉쭉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게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냐면, 요게 이제 공정위에서, 이거 독과점에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 요기요를 딜리버리 히어로한테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배민을 인수를 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DH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을 다 먹게 되면 여기를 완전 싹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장상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결합 승인을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태는 어떻게 되는 상태냐면 요기요를 원래 올해 3월인가? 올해 3월인가? 언제까지 아마 매각을 하라고 했을 거예요. 네, 매각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상황상 매각이 안 돼가지고 이거를 연장 신청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1위 배달앱이죠. 배민을 운영하는 그 우아한 형제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분을 한 90% 정도를 이제 인수하는 계약을 지금 맺은 상태인데 그걸로 공정위의 기업에 대한 결합을 내가 하겠다 신청을 했고 어쨌든 공정위 같은 경우는 12월에 이때 당시에 12월쯤에 어쨌든 배민을 인수를 하려면 요기요를 몇 월 며칠까지 매각을 하면 너는 최종적으로 인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 상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뀌겠죠. 바뀌겠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강의가 나가게 될 시점을 언제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냐면 2021년도 아마 7월 아니면 6월 말 요때쯤 강의가 나가게 될 시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시점이 2021년도 7월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한 8월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이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또 아무도 모르죠. 승인이 날지 안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독과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식 인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아마 이 부분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주식 인수는 뭐예요? 가장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식과 함께 가는 건 뭐예요? 경영권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식 인수의 방법은 경영권을 가질 만큼 주식을 확보하면 돼. 그래서 인수하려는 기업의 대주주와 직거래 방식으로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공개 매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 주주한테 받는 방법도 있고 주식 인수고 두 번째는 적대적 인수. 인수되는 기업의 이사회가 인수 제의를 거부할 수 있어. 방어행위가 들어갈 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어에 대한 부분들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쵸? 방어. 왜 방어예요? 어느 정도든 간에 인수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고 인수를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는 경우가 바로 적대적인 인수야. 좀 잘 안 되지. 웬만하면 우호적으로 하고 싶은데 적대적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안 되니까요. 우호적으로 먼저 처음부터 적대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은 우호적으로 먼저 가는데 요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적대적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우호적 인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수되는 기업의 이사회가 인수에 찬성하는 경우야. 요럴 때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대적 인수 때는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거 써야 돼. 이거 시험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 적대적 인수할 땐 누가 나온다고 했어요? 백기사, 흑기사 나온다고 했죠. 백기사. 응? 백기사, 흑기사. 백기사, 흑기사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친절한
개인이나 기업 인수하는 백기사, 친절하지 않은 거 흑기사, 그리고 잠재적으로 제가 잠재적으로 어쨌든 간에 한다 이런 사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잠재적 회색기사, 회색기사. 그래서 어쨌든 백기사 같은 경우는 적대적인 인수를 당하는 위기에 놓여있는 회사한테는 구세주예요. 그쵸? 그리고 회사의 임직원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백기사가 되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JP모건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회색기사는 뭐예요? 백기사만큼은 우호적이진 않지만 흑기사보단 친절하고, 그쵸? 그리고 인수합병에서 내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요즘에 회색기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인수에 대한 부분, 이제 적대적 M&A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 부분 시험 나올 겁니다. 요거 좀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M&A와 M&A와 기업 지배구조. M&A와 기업 지배구조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경영진의 횡령이 있다거나 주주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거나 경영진이 현실에 안주해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기업, 즉 경영진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감시라든가 감독이 안 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가끔씩 주가가 여러 가지 그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M&A는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회사가 주가 총액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저평가되어져 있는 거, 시장 안에서 뭐 이런 경우라든지, 그러면은 M&A 대상이 이제 어떻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M&A 이후에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일련의 작업이 주주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M&A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개선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가 경영자를 교체하거나 주주들이 이사 또는 경영자를 교체하는 내부 통제 장치와 비교돼서 외부 통제 제도가 우선 작동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M&A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한 어떠한 한 가지 것들로 M&A를 이제 시도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M&A로서 득도 있고 실도 있지만 대부분은 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보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시도하는 것이 M&A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오늘은 문제가 나왔어요. 벌써 문제가 나왔고 28번 문제입니다. 우리 백제 중에서 28번 문제고 기업 형태의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2019년 5월 13일 1급에 나왔던 문제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과거로부터 꾸준히 계속 1, 2급의 문제가 나오는 걸로 범위는 되어져 있었지만 2급에는 원래 M&A 문제가 잘 안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올해부터 나온다. 네,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죠. 다음 중 기업의 인수합병,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투자자본과 운전자본 소요이익이 증가해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건 처음부터 틀렸네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야. 정답이네. 처음부터 맞았어요. 투자자본과 운전자본 소요이익이 증가해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죠. 그리고 원가가 절감되는 규모의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고, M&A의 목적이죠. 특히 수직적인 M&A의 경우에 영업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상이한 성격의 기업끼리 M&A를 하게 되면 분산 투자에 의한 위험 분산에 이점이 있다. 그쵸. 위험 분산에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수평적인 M&A의 경우 시장 점유율 확대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수평적인 M&A를 하게 되는 첫 번째 목적이죠. 그쵸? 시장 지배력을. 왜냐하면 합병 자체가 성공했을 경우에 합병회사한테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여준다라는 장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평적 M&A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뭐 제품에 대한 기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술에 대한 공유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존 라이벌과의 경쟁을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적인 위치가 확보가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투자 자본과 운전 자본 소유액이 증가해서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8번의 정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간단하게 수업만 듣게 되면, 강의만 듣게 되면 너무나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병에 대한 문제는 제가 거의 뭐 확신하는데 아마 2문제 정도는 나오게 되는 게 합병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조금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경영, 일반 관련돼서 M&A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학습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만족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그 영어 얘기하려고 할 때 자꾸 버벅거리는 거 말고는 그래도 꼭 해야 될 말들, 시험에 나올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영어 이상한 거 말고는 좀 웬만하면은 만족하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렇게 눌러주시고 계속 올라오는 강의 학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의 길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스케롯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